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지문과 문제들, 그리고 오늘 수업할 내용들 중에 쌤이 미리 한번 생각을 시켜두고 싶은 것들, 이런 걸 냈거든요. 1번 귀천, 혹시나 해서 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2번 불임을 받다, 혹시나 해서 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3번 당위성, 요거는 정답 판단에 필요한 독해를 위해서 냈습니다. 5번 선지, 8번에 5번 선지가 정답이었는데요. 5번 선지에 대해 사고하려면 요 당위성이란 말을 어떻게든 머릿속에 떠올려야만 해요. 그래야 당위성과 결부되었다라는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1번, 2번, 5번. 이제 3번 문제. 1번 선지, 2번 선지, 5번 선지.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번은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이고, 2번은 당위라고 하면 위가 뭔가 이렇게 허위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당위의 위는 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2번과는 다르고, 5번을 특히 조심하세요. 선생님이 육모 이후에 이제 여러분한테 그날 저녁에 그걸 올렸잖아요. 이거 분석서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올리고 나서 이제 다른 강사들은 뭐라고 하나 유튜브와 여러 이제 인터넷 그 등지 정보의 바다를 떠다녀 봤어요. 봤는데 이제 뭐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당위성이란 말을 5번 필연성하고 애매하게 혼동해서 쓰는 해설도 적지 않이 발견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그런 강사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강사들도 실수할 수 있죠. 당일날 올리려고 하다 보면 본인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급하게 하다 보면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당위성을 5번 선지에서 말하는 필연성하고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5번 선지는 반드시 그러하다. 이거는 필연적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고, 4번 상정하다. 이건 그냥 이제 독해에 필요한 내용을 한번 학생들이 잘 모르는, 자주 틀리는 단어라서 한번 내봤고요. 5번도 요 선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건데, 요거는 이따가 수업하면서 같이 다루겠습니다. 정답은 인현왕후가 됩니다. 인현왕후를 데리고 와야, 2번을 데리고 와야 이 말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고, 6번 현실에 실제 존재하는 플랫폼 사업자, 뭐 구글, 네이버 뭐 이런 거 쓰면 되죠. 쌤이 요거 시험 치고 나서 쌤 뭐 우리 학원이든 쌤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수업에서든 많이 물어봤는데, 일론 머스크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 일론 머스크나 이런 특정인의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젠슨 황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IT 계열이라고 해서 다 플랫폼 사업자인 것은 아니고, 플랫폼은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플랫폼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요? 이게 승강장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렇죠? 사람들의 승객과 열차가 만나는 곳이 플랫폼이잖아.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이런 것처럼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가 만나는 장을 제공해 주는 게 플랫폼이니까, 뭐 쌤이 아까 말했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그다음에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도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7번, 2번 이것도 이따 같이 보기로 하고, 8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답의 근거를 쌤, 노즐이 잉크를 뭉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잉크를 나누는 겁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분사하다에서 찾아야겠죠. 분사하다. 9번, 10번도 이따가 과학기술 지문 풀 때 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 스프림, 서밋 반 맞잖아. S반 맞잖아. 여러분 9번, 10번 풀 때 비례상수를 꼭 적어야 한다는 거 정도를 미리 말해 둘게요. 알겠죠? 우리가 비례한다라는 표현을 수식으로 옮길 때는 대부분 다 잘 옮기는데, 비례상수 보통 K로 쓰죠. 그거로 적어줘야 된다. 그 정도만 얘기해 두고 이따가 수업할 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우리 수업 시간 안에 육모 지문 3개 다 다루는 거거든요. 네, 요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클로즈는 여기까지 보고, 육모 지문 3개, 인문, 그 다음에 사회, 기술 지문 3개 다 다루는 건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 수업을 여러분한테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어떤 생각으로 준비했냐, 어떤 컨셉으로 준비했냐,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사위가 하나 있습니다. 1, 2, 3 이 적혀 있으면 반대편에 4, 5, 6이 적혀 있겠죠. 그렇죠? 요거를 굴립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쌤이 여러분한테 이런 정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쌤이 주사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위를 굴렸더니 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주사위의 6면 중에 3이 하나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 정보로부터 쌤이 이런 추론을 한다면
100% 옳은 추론인지 아니면 옳을 가능성이 있는 추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사위 하나가 있는데 굴렸더니 3이 나왔어요. 쌤 이런 추론을 하는 거야. 오케이, 내 주사위에는 1은 없구나. 이렇게 추론한다면 옳은 추론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또는 반대로 내 주사위에 6이 없구나. 이렇게 추론한다면 역시 확실한 추론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주사위를 여러 번 굴렸는데 3, 3, 4, 3 이렇게 떴어요. 4번의 결과를 보고 내 주사위에는 1이 없구나 이렇게 추론한다면 아까 한 번 보고 추론했을 때보다는 정당성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죠. 4번이나 굴렸는데 1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 주사위에는 1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론의 정당성이 좀 올라가는 거지. 또 반대로 4번 굴렸는데 6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럼 내가 가진 이 주사위에는 6이 없나 하는 추론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는 거죠. 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제 확률과 통계 배운 학생들은 알 겁니다. 확률 분포라는 걸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확률 분포는 실제로 주사위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주사위가 하나 있으면 그 주사위를 굴렸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확률 분포가 있고 굴림이라는 시행을 하면 3이 떴다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또는 일상적인 말로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만을 보여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사건만을 가지고 내 실제 주사위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다 확통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도 당연히 납득이 되죠. 이걸 지금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 이거를 나의 국어 실력을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국어 실력. 내가 나의 한국어 실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나의 독해력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거? 시행에 해당하는 것. 이 될 것이고, 요게 원점수 내지는 상대평가 점수가 되겠죠. 내가 이번 육모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다면 그건 내가 보일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기 때문에 이번 시험 결과를 가지고 내 눈에 내가 가진 실력 주사위의 눈에 2등급은 없구나. 이번에 1등급 떴으면 나 이제 1등급이 됐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렇죠? 반면 내가 이번 시험을 좀 조져가지고 3이 떴어요. 3이 떴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1등급 못 맞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지. 그렇지? 이번 시험 결과는 여러분 주사위의 눈 중에 하나가 이게 있다. 만약 이번에 내 예상과 달리 3이 떴어. 그러면 내가 3 받을 수도 있는 주사위를 갖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확신할 수 있고 나머지 눈은 확신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할 때는 뜬 결과를 피드백한다기보다 이걸 실마리 삼아 여러분의 실력 전체를 조망할 필요가 있고 오늘 선생님은 시험지에 있는 선지를 웬만하면 다 볼 겁니다. 선지를 다 보면서 만약에 이 선지에서 함정을 팠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었겠구나. 또는 요 문제는 내가 다르게 생각했다면 또는 평소처럼 생각했다면 맞힐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주사위 눈을 다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요 주사위의 눈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뜻이지 요 한 번 한 번의 결과만으로 실력을 속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지금 1부터 6까지 적힌 주사위를 계속 던져요. 계속 던지면 결국은 1, 2, 3, 4, 5, 6이 6분의 1의 확률로 계속 뜨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확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면 실무 결과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실무 그 성적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공부가 어디 막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 말은 통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한 번의 결과에 따라 특히 덧프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 덧프 조졌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주사위를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덧프 시험이 조금만 달라졌다면 점수가 오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덧프 시험이 조금만 달라졌다면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우리 실력이잖아. 그러니까 육모도 마찬가지로 이 확률 분포의 하나의 결과값에 불과하다. 따라서 속단하지 말고 시험지 전체를 통해서 내 실력을 살피자. 끝.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독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쳤던 육모 시험지 꺼내서 같이 봐도 되고요. 아니면 쌤이 나눠준 프린트물을 봐도 1번부터 17번까지 모든 문제가 실려 있으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내가 풀었던 시험지하고 그다음 프린트물을 동시에 보는 건데 쌤 저는 프린트물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입니다. 쌤 저는 제가 친 시험지로만 보겠습니다. 역시 오케이입니다. 알겠죠? 편하게 본인의 취향껏 수업을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쌤이 수업 중에 뭘 다루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1번부터 3번입니다. 독서론이고요. 평가원은 수능에서 독서론 파트에서 변별을 할 의지를 내비쳐 오지 않았다. 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서론으로 학생들을 좀 구별하겠다. 이렇게는 문제를 내지 않았고 독서론은 늘 정답률이 결과적으로도 90% 이상. 이례적으로 80%대 문제가 한 문제 섞여 있는 정도 이렇게 냈거든요. 독서론은 따라서 여러분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긴장하기보다는 요거를 시험 중에 어떻게 써먹을까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독서론 풀이 위치를 잘 배치해서 예를 들어 독서론을 전체 시험의 첫 자리에 두고 푼다면 일종의 예열의 기능을 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문학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독서를 푸는 타입이라면 문학에서 독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독서론을 배치하면 문학 독해 뇌에서 비문학 독해 뇌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지. 또는 독서론은 쉬우니까 맨 마지막으로 밀어가지고 요거는 남은 시간으로 처리한다. 요 마인드로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디 배치할지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고 연계가 엄청 빡세게 됐거든요. 화면에 보다시피 파란색으로 색칠된 그리고 녹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EBS 수특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연계된 부분인데 이걸 위해 수특 독서론을 외워놓는다? 큰 의미 없는 짓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SQ3R 이건 그냥 읽고 풀어도 되죠? 그렇죠? 연계에서 이득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연계 이득 볼 정도로 수특 독서를 판다? 과투자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지 안 볼 겁니다. 안 볼 겁니다. 요 1번에서 3번은 선택지 15개 다 날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의심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러 찾아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 선지마다 적혀 있는 이 정답률은 각각 어떤 의미냐면 이 가는 글씨로 되어 있는 건 김태관 쌤의 예상 정답률이고 엄매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그 짙고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메가 스터디 기준, 실제 엄매 선택자 기준 정답률입니다. 화작 선택자들의 평균 정답률은 여기서 마이너스 이제 5에서 15% 정도 하면 되는데 독서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4번부터 17번은 화작 선택자들의 평균 정답률이 10%보다 조금 더 많이 깎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볼 4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96%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작 선택자들은 90%나 80 몇 %대 이렇게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더 많이 차이 나고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평균 정답률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잠깐 딴 얘기 30초만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화작 선택자들 평균 정답률이 10% 이상 낮은데 이번에 컷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엄매가 쉬워서 그래요. 엄매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엄매 선택자들이 자기가 잘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엄매 선택 원점수 평균이 22점 정도로 예측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평균 이하인 거야. 엄매가 그렇게 너무 쉽게 출제돼서 컷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문학이 쉬웠기 때문에 전반적인 컷 상승이 있었고요. 오케이. 4번에서 9번으로 가겠습니다. 프린트물 4쪽이고요. 프린트물 4쪽을 보면 지문을 쌤이 쭉 옮겨놨고 나의 일부분에 쌤이 색칠을 좀 해놨어요. 색칠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색칠은 EBS가 거의 그대로 연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5쪽을 보면 실제 EBS 지문을 쌤이 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EBS 지문은 그냥 쌤이 과감하게 실었어요. 알겠죠? 우리만의 비밀로 합시다. 교재 원문을 그대로 실었다는 점을 비밀로 합시다. EBS 연계가 작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 이제 법률 지문을 작년에 출제했다가 올해는 다시 인문 지문을 출제했다. 한국사 지문을 출제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모두 2025학년도 수능하고 같은 이제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 2025학년도 수능 중에 개화를 다루는 지문을 다뤘어요. 쌤이 그 지문에 관한 얘기 한 2개 꺼내볼 테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한성순보에서는 개화를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개화파는 개화를 이렇게 봤고 그리고 박은식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게 가였고 나에는 천두슈, 장준마이 이렇게 중국 사람들 이름 나왔던 그 지문입니다. 그 지문도 가에 한 단락이 박은식에 관한 내용으로 연계가 돼 있었고 나머지 내용은 싹 다 비연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험하고
연계 양상이 아주 유사하죠. 전체적 소재를 그 연계 지문에서 갖고 오고 그리고 그 소재에 관련한 일부 내용은 거의 그대로 연계하는 모습인데 2025학년도하고 비슷하고 작년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작년은 연계가 엄청 세게 됐었고 또 법률 지문이었지.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식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알 수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구모를 보고 수능을 보고 나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까지만 알 수 있고 쌤 그러면 이제 가나의 인문 나오는 건가요? 모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육모가 수능하고 유사한 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도 인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그냥 심리적 짐작 정도만 해두죠. 네, 나머지는 쌤이 나름 분석해놓은 내용인데 이거는 뭐 수업 때 다룰 건 아니고 읽어보면 되고 전체적인 경향 25년도 또는 그 이전과 유사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뭐랄까 신유형도 없고 눈여겨볼 점은 기니디리가 안 나왔다. 기니디리 해놓고 동의, 부동의 그게 안 나왔다. 왜냐하면 사상가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익만 그러니까 사상가들의 의견 대립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니디리가 안 나왔다 정도를 주목할 수 있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지금부터는 쉬운 문제들까지도 선지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 판단해야 될 것들 쌤이 좀 언급해 볼 건데 본인의 풀이 과정하고 잘 비교해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4번은 우리가 늘 쌤이 이렇게 아는 맛이라고 적어놨죠. 아는 맛. 4번은 우리가 늘 풀던 문제가 늘 풀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이라고 부른다면 선지에서 그거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니까 여러분은 선지를 읽고서 그 선지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떠올리는 작업, 요거를 실수 없이 잘 해내면 됩니다. 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번 선지에 특정 실학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죠? 특정 실학자. 여러분 지금 혹시 국어 강사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국어 강사한테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죠? 국어 강사 누구한테 듣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사람 한 명 이름을 김태관이라고 이름을 가리킬 수 있겠지. 그러면 둘 중에 상대적으로 뭐가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국어 강사가 추상적인 표현이고 이게 구체적인 표현인 거지. 그지? 또는 국어 강사를 좀 더 추상화한다면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하면 국어 강사보다 더 추상적인 게 되겠지. 그치? 특정 실학자는 지문의 내용에 비추어 추상적 개념이에요? 구체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이죠. 특정 실학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으면 적절한 선지가 되는 겁니다. 누굽니까? 특정 실학자. 이익이죠. 그죠? 이익. 요렇게 적절하다는 걸 증명하고 그다음에 나에서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였다. 역사적 흐름도 아주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럼 이 추상적 표현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릴 수 있으면 적절한 선지인 거지. 요거 역사적 흐름, 어떤 역사적 흐름을 제시했습니까? 여기 보면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일제강점, 그다음에 그 독립운동, 미안합니다. 독립협회, 그다음 독립협회, 가보개혁,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이런 식으로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선지의 서술어 좀 볼까요? 선지의 서술어. 1번에 제시하였다, 2번 제시하였다, 서술하였다죠. 이 문제는 서술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게 제시가 됐죠. 근데 이 자리에 내용 전개 방식 문제 나올 때 서술어에 이런 거 나오는 경우 있지. 구분하였다, 분류하였다, 비판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정답 판단의 또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네요. 알겠죠? 적절하다는 걸 증명할 땐 별 기능을 안 하거든요. 근데 서술어가 그렇게 다채롭게 나오면 부적절하다는 걸 확신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쌤이 작년 수능 경향 분석을 육모 전주에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할 때 나왔던 거 거의 반복하게 될 겁니다. 경향이 거의 유지되고 있거든요. 출제하는 방식이나 정오답 선지 판단의 근거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기억은 내용이 한 단락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에 대한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고
2번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형성하였다. 쌤이 설명 순서를 밑줄부터 할게요. 밑줄부터. 기역은 이제 양반들이 노비에 대해 쓴 여러 가지 글이죠. 기역은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보면 대충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대에 나온 거니까. 또 그 글은 어떤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는 글이다. 역시 이것도 맞죠. 근데 이 선지가 부적절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형성하였다. 노비들이 갖게 된 부분이 틀린 거지. 그러면 이렇게 부적절 선지, 내용 일치해서 부적절 선지를 구성할 때 적절한 표현을 앞뒤에 잘 섞어두고 부적절한 부분을 그 안에 숨겨가지고 여러분한테 실수를 유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출제 의도를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의도가 담긴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죠. 그럼 이거 언제 틀려요? 언제 누가 틀려요? 쌤이 이 말 한 적 있죠? 바쁠 때 내가 틀려요. 그죠? 바쁠 때 내가 실수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리 바빠도 선지를 꼼꼼히 다 본다. 이 생각으로 수능을 치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따 보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이유들만 좀 살펴보자면 이거는 읽어야 될 단락이 한 단락으로 좁기 때문에 가만 읽고 푸는 학생들도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정답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일반 선지에 보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였다라는 선지 보이죠.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좀 수월한 단어는 평가원에서 잘 안 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문학, 비문학을 통틀어서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태도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출제진들이 좀 너무 여러분을 그 어른식 표현을 여러분 좀 물로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함정선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4번하고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선지에 제시된 문장하고 선지에 제시된 문장하고 실제 지문의 문장의 전개 순서가 비슷하게 제시됐어요. 즉 그런 문제 있잖아. 내용 일치인데 선지 판단하려면 지문에 여기서 하나 갖고 오고 여기서 하나 갖고 와서 조합해야 되는 이런 내용 일치 있잖아. 이런 게 좀 어렵고 이렇게 내면 쉽습니다. 이것도 요 작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문에 있는 구태적 내용과 선지에 있는 추상적 내용을 대조하는 작업하고 내가 이걸 못했다면 오답 이거 맞췄더라도 오답할 때 이 부분에서 뭔가 찔렀다면 내가 맞을 수도 있었겠군. 그러니까 내가 쳐맞을 수도 있었겠군. 이렇게 생각하세요. 4번 봅시다. 노비의 애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였다. 이렇게 해놓고 쌤이 요거를 추상적인 표현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뭔데를 지문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답이 되는 거죠. 오답 이제 지문 분석이 되는 거죠. 문제 분석이 되는 거죠. 뭡니까? 네 글자로 대답해서 네 글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뭐예요? 신분 질서 맞지? 지문을 보면 요거는 화면을 봅니다. 화면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을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면 방금 그 선지는 수험생에게 어떤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신분 질서가 이러한 노비의 애환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분석을 요구하는 거지. 그렇죠? 2번 선지가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4번이 요구하는 이런 해석은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런 부분을 강하게 찔렀다면 이 부분 독해에 실패한 학생들은 틀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싹싹 긁어 먹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거 쉬어가지고 이따가 13번 하고 저기 그 뭡니까? 그 어려운 문제 6번? 지금 풀 6번 이런 거 제외하면 사실 그 정답률이 높은 시험 맞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높은 시험이더라도 이 시험을 전국에 지금 40몇만 명이 친 거 아니야. 그치? 그 40몇만 명 중에 이번 2시간 동안은 내가 비문학 부분 최대한 많이 끌고 먹고 간다. 먹을 거 없는 그릇이지만 최대한 많이 끌고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3번 선지. 여러분 양반이 노비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따뜻하다라는 단어는 지문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단어로부터 따뜻하다라는 말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온정적이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온정적이다라는 한자 단어를 따뜻한이라는 순 우리말 단어로 바꿨는데 보통은 반대란 말이야. 순 우리말 단어를 한자 개념으로 바꾸는 능력을 어디서 평가해요? 문학에서 평가하잖아. 문학에서 순 우리말 표현이나 정서적 표현을 한자 개념으로 바꾸는 걸 연습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반대로 지문에 온정적이다라는 한자 개념을 주고 선지에다가 따뜻한 시선이라는 순 우리말로 풀어서 반대의 사고 과정을 연습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이 1등급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고요.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고요. 비판 문제인데 나올 때마다 좀 어렵죠. 요거 쌤이 풀이하는 기본적인 룰 내지는 틀을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요 자리는 그 논증을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보통은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죠. 논증 물어보는 자리고, 논증 중에서 비판을 다루는 유형이 나오면 난도가 늘 좀 더 올라갑니다. 쌤이 지금 비판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음. 10시 이전에 잔다고. 얘가 얘한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수험생이 밤 10시 이전에 자면 야, 그 공부량이 부족해서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가 비판하고 있는 거야. 요 비판이 얘 입에서 나올 만한 비판인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얘가 얘한테 뭐라고 비판할까를 따질 때 요런 비판이 나올 만한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비판인지 따져보는 과정이 되겠죠. 만약에 얘가 수험생은 12시까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었다면, 수험생들아 12시까지는 공부하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비판하면 적절해, 부적절해? 부적절하죠, 그죠? 그러면 그 부적절한 이유를 개념화해 둡시다. 왜 부적절하다? 얘는 자기가 비판하려는 대상을 잘못 이해했죠, 그쵸? 얘가 안 한 말에 대해 비판하고 있잖아. 그러면 요게 안 맞아서 부적절한 비판이다라고 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약속해 보자고. 비판 대상을 오해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비판 대상을 오해했다. 그러면 지금 쌤이 여기 적은 비판은 왜 부적절하다고? 자기가 비판하려는 대상을 오해해서 부적절한 비판인 거죠. 두 번째로, 얘가 이제 제대로 이해했어요. 제대로 이해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시까지 공부한다고? 야, 그것도 공부량이 아직 부족해. 이런 말을 할 만할까를 다시 따져보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비판 대상은 잘 이해한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평소에 얘는 의사라서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평생 탐구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계 수면의학 이런 데 가가지고 잠을 많이 자야 자율신경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혹시 뭐 수능이나 대학 입시에 관심 있으세요? 아무 관심 없어요. 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했는데요. 이러고 말지. 얘는 수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애야. 근데 얘를 만난 거지. 얘가 뭐라 그래? 12시까지 공부해라, 이걸 만난 거지. 그럼 얘 입에서 나올 비판은 공부량 부족에 관한 비판 맞을까? 요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이 중요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요 말풍선은 얘 입에서 나올 만한 게 아니지, 그치?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약속해 보자고. 요거를 비판의 관점에 어긋남. 요게 비판의 관점인데, 공부량 부족은 얘 관점, 수면과 건강의 관계라는 관점과 어긋나죠, 그죠? 또는 여러분 해설지에 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관심사가 아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관심사가 아님.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한테 할 적절한 비판은 뭘까요? 여러분이 읽어보고 대답해 보세요. 밤 12시까지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어떤 얼굴 큰 국어 강사가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다닌다면, 수면과 건강의 관계를 탐구하는 의사 한 명 입장에서 뭐라 할 수 있겠어?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가 지나서야 잠에 들면 가령 정신건강이나 육체적 건강이 해쳐질 수 있고 정상적인 성장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너무 늦은 시간까지 교과 공부를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비판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비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두 가지 부적절 요소는
비판의 대상을 오해해서 부적절이거나 또는 비판의 관점과 어긋나는 얘기라 부적절이거나 이 두 가지가 평가원 내지는 이 한국어 언어 영역 시험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겁니다. 그 밖에 이번 문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출제 요소로는 비판의 관점에 근거해 있고 비판 대상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요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부당한 경우에 부당한 논증을 구성한 경우에 부적절한 비판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리트급에 가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항이고 수능에서는 여기까지 물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결국 우리는 선지 5개 중에 적절한 비판 하나를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방법, 쌤이 추천하는 풀이 방법은 독해하는 과정에서 풀이를 끝내 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 말하는 거 12시까지 공부해야지를 독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평소 관심사, 수면과 건강의 관계를 탐구하는 의사를 독해했다면 얘가 얘한테 뭐라고 할지는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이렇게 독해 과정에서 풀어놓으면 되고 또는 두 번째로는 X 4개 치고 나면 적절한 거 1개가 남겠지, 그지?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방식이 있고 요걸로 정답 후보를 정한 뒤에 요거를 빠르게 처리해가지고 X를 4개를 치면 완벽한 풀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접근한다면 결국 가하고 나가 가장 싸울 만한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할 겁니다. 가는 실학자 이익이고 나는 유길준 맞죠? 그죠? 실학자 이익과 유길준인데 실학자 이익의 내용이 길게 제시돼 있고 유길준 내용이 한 달랑 남짓 제시돼 있어요. 그러면 유길준 내용을 쭉 보면서 실학자 이익이 한 말 중에 유길준이 마음에 안 들어 할 만한 말 또는 그 반대 요걸 잘 찾아서 이 둘이 싸울 만한 게 뭔가를 찾으면 되지. 예를 들어 유길준이 극민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에 주목하였다. 요거는 이익하고 싸울 것 같아. 이익하고 이게 합의가 될 것 같아. 이건 합의가 되겠죠. 이익도 노비 계층을 중요시했으니까 피치자를 중시했으니까 이거는 싸울 만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인권 이외에 사회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가 있다.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은 의심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익은 이 부분에 관해 선명한 얘기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싸울 만한가? 상대방이 뭘 얘기를 해야 싸울 만하지. 이익은 법률이나 어떤 천부인권 같은 거는 역사적으로 어때 이걸 몰랐던 사람이죠, 그렇죠? 이 시대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다. 싸울 만하죠. 여기 싸울 만하지. 왜냐하면 이익한테 노비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면 기회를 주면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자신의 빈부나 귀천을 바꿀 수 있다. 여기서 볼까요? 사회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약하면 이익은 누구나 기회만 주어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고 유길준은 어때? 얘들 가만 냅두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니까 요 부분에서 싸울 것이다. 요걸 독해내면 그 부분을 얘기하는 선지를 스캔하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선지가 눈에 확 들어오죠. 가는 나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이익은 누구나 가능하다. 유길주는 얘들은 무식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차별적 시선에 눈이 탁 가서 1번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번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2, 3, 4, 5를 X 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2, 3, 4, 5를 적절하게 X 치면 1번이 답인가 보다 이렇게 풀게 되겠죠. 2번 볼까요? 가는 나가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어때요? 어떤 이유로 부적절합니까? 어떤 이유로 부적절해요? 빨간색이야, 녹색이야? 빨간색이죠. 빨간색. 유길주는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오히려 강조했죠. 민은 무지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요거는 대상을 오해해서 문제인 거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여러분 그 프린트물 보고 있는 학생은 여기 이렇게 줄 좀 그어주세요. 이렇게. 요거 쌤이 오타를 친 겁니다. 오타 치고 요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나가 언급함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언급함.
분란을 주어서 미연하고요. 자, 요걸 두 가지 풀이를 다 시도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그 세간에 많이 알려진 풀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세간에 쌤이 다른 업체들의 풀이를 보니까 이 풀이가 많이 소개돼 있더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나아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3번 선지에 적혀 있는데 나는 국가의 기본 체제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나를 잘못 이해한 비판이다. 이런 풀이도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했냐? 그러면 여기 보면 6.1주는 뭐 권리, 법률의 제정, 시행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걸 얘기했으니까 나는 국가의 기본 체제에 대해 얘기한 거다. 이런 풀이가 시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할 대상을 잘못 이해하고 풀이한 거다. 이런 풀이가 가능한데 쌤은 이 풀이가 이제 틀린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쌤이 지금 개혁론 하나를 제시할 테니까 김태관 쌤의 대한민국 개혁론 잘 듣고 쌤이 국가의 기본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쌤 생각에는 개한테 권리를 인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개의 권리. 개한테 교육받을 권리 같은 걸 인정해 줄 때가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언젠간 개에게 참정권이 인정될 수도 있겠죠. 참정권. 좀 민감한 단어인가요? 고양이는 안 돼. 고양이 새끼들은 안 되고 개한테 쌤이 교육받을 권리. 그래서 Elementary Dog School 이거를 의무교육이자 교육 권리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도 사람들한테 패 끼치지 않는 법 이런 걸 훈련시켜서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자. 대한민국 개혁론. 자, 방금 쌤이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에 대해 제시했나요? 이렇게 물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아니면 도리도리 가로젓게 됩니까? 기본 체제까지 얘기한 셈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6.1준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겠지. 6.1준도 사회 제도의 일부를 개혁하자라는 말을 두고 사회의 기본 체제를 개혁하자라는 말까지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기본 체제쯤 되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가령 왕정인 조선을 입헌군주제로 바꾸자. 이 정도는 돼야 국가의 기본 체제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게 쌤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아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논의하였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독해상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 부적절한 비판인 이유는 쌤은 녹색에서 찾고 싶다는 겁니다. 녹색이 아까 뭐였죠? 비판하려는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익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개혁론을 제시하려면 국가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된다. 국가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은 개혁론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면 이런 비판을 하겠지, 그렇지? 근데 이익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익도 역시 실학자인데 기본적으로 유학자였기 때문에 역사적 실제로도 그러하고 이 지문을 봐서도 그러하고 이익은 개혁을 논의할 때는 국가의 기본 체제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2번 근거. 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므로 가 입장에서 할 비판으로 최소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다. 내지는 부적절하다, 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이 가장 많은 학생이 고른 정답 선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4번, 5번 빠르게 가죠. 4번. 나는 6.1준이네요. 6.1준이 할 만한 비판이네요. 가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여 개인의 발전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이 익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 게 아니죠. 오히려 국가는 최소한의 조건만 마련하고 뒤로 빠져라.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서 자기 운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조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판 대상을 잘못 이해한 선지가 되고 5번은 둘 다 해당하죠. 5번. 나는 가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이 익은 이 자연적 이치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천명과 성명이 그러하죠. 자연 이치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다 언급했으니까 비판 대상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두 번째로 유길주는 여기 애초에 관심이 없죠. 그렇죠? 유길주는
자연적 이치 같은 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권리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논리로도 5번을 제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를 만약 틀렸다면 쌤이 얘기한 2, 3, 4, 5번을 제끼는 논리 잘 확인하기 바라고 특히 3번 같은 경우 본인의 독해와 쌤 독해를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쌤 저는 이거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했다고 풀고 싶습니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독해해서 6.1주는 국가 기본 체제 제시했다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쌤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겠어요. 이거는 나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풀이가 이렇게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수험생한테 일방적인 강요는 안 하겠지만 내가 맞아.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형평운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7번은) 어렵게 나오면 오답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 문제고 7번 자리에 아니면 기니디리가 나오기도 하죠. 기니디리로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출제 의도는 추론입니다. 추론. 여러분 출제 의도가 뭐라고? 추론적 독해고 추론은 넓게 쓰면 아주 광범위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수능에서는 내용 일치와 추론은 약간 다른 유형으로 취급이 되죠. 내용 일치는 적혀있는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내면 우리가 흔히 내용 일치라고 부르고 추론은 적혀있는 내용들을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생각해내야 되면 추론이라고 부른다. 크게 거칠게 나누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7번 자리는 추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번 선지가 어떻게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라 추론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번은 부적절한 선지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형평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하였다. 이건 부적절한 선지예요. 내용일치 문제라면 선지에 이런 게 적혀 지문에 이런 게 적혀 있어야겠죠. 지문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야. 형평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하지 않았다라거나 이렇게 이 문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문장 하나가 지문에 있으면 우리가 이걸 흔히 내용일치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쌤이 지금 설명할 건 7번 자리, 세 번째 자리나 네 번째 자리에 나오는 보통 세 번째 자리죠. 나오는 이 추론 문제는 네 번째 자리에 나오는 이 추론 문제는 그런 단순한 내용일치로 풀이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하였다. 형평운동이 비판한 게 뭐냐? 이걸 한번 얘기해요. 형평이 비판한 게 뭐냐? 뭘 비판했죠? 신분제를 비판했죠. 그죠? 신분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걸 부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한번 추론해 봅시다. 이 사람들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걸 부당하다고 생각했을까? 소양과 대우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자? 소양을 기르자는 거지, 그지? 소양을 기르자. 학벌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학벌을 높이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니까 우리 소양을 좀 기릅시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현실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수용하고 있는 거야? 수용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무식한 사람은 차별을 받고 배운 사람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현실을 인정을 하니까 개인의 소양을 기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소양을 기르려고 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현실을 전제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현실이 부당해서 그것을 비판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백정의 소양을 기르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개인의 소양에 따라 뭘 이렇게 길게 한 거야 내가.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했다.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밑줄 그은 부분에 X 쳐서 해결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학벌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학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죠. 만약에 그 논리를 채택한다면 그것을 비판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부적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고 쉬는 시간 없이 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도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요? 형평운동 참여자에게 혜택을 줬다라는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추론해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공동체 운동 이런 것도 있고 4번 선지 중요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4번 선지. 4번 선지 쌤이 어디 색칠해놨죠? 4번 선지? 면서에 색칠해놨죠. 그죠? 면서 색칠해놨죠. 여러분 쌤이 면서라는 어미로 두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의미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김태관 쌤이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본다. 김태관 쌤이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본다. 그럼 밥 먹기와 유튜브 보기란 두 사건이 시간 관계가 어떻게 돼요? 동시지, 그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문장. 김태관 쌤 수업을 들으면서 국어 성적이 올랐다. 김태관 쌤 수업을 듣게 되면서 국어 성적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시라고 얘기하기보다 김태관 쌤 수업을 들은 게 성적 향상의 계기 내지는 조건이었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종의 선후 관계가 있는 거지. 이 문장은 어떤 뜻으로 쓰였어요? 형평사가 대동사로 계칭되면서 이렇게 하였다라는 말은 첫 번째 문장처럼 쓰인 거야? 두 번째 문장처럼 쓰인 거야? 이걸로 쓰인 거지. 그지? 대동사로의 계칭이 이런 행동을 하는 계기 내지는 선결 조건이 됐다는 뜻이죠. 근데 지문을 보면 선후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원래 뭐였어? 원래 이런 활동을 하다가 대동사로 계칭된 뒤에 본질을 잃었다고 되어 있지. 그지? 그러면 4번 선지는 요 면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집은 선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을 위해서 지금 요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거 어미라 그러죠. 어미. 내지 뭐 형태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어미나 조사 단위까지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선지가 의미하는 바를 확정적으로 해석해내는 게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게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해야라는 조건문을 구성하는 이제 어야겠죠. 엄밀히 말하면 어야라는 조건문을 구성하는 어미와 관련해서도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보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사위, 주사위 그런 얘기 하지 말걸. 마음이 좀 급해요. 법률 지문도 쌤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거든요. 5번 선지 보겠습니다. 5번 선지. 요거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쌤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잘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자, 결부된 거시겠군이죠. 그죠? 당위성부터 하죠. 당위성. 아까 당위성 무슨 뜻이었다고? 당위성? 해야함이죠. 해야함. 여러분은 공부의 당위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출석의 당위성은 느껴지나? 여기 있는 학생들은 느끼니까 왔겠죠. 그죠? 좀 느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자, 여러분은 잘 느끼고 있죠. 쌤이 요거 좀 적어볼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 쌤 필기하는 소리나 잠깐 들어주세요.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이니까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이니까 이거를 문법적으로 좀 바꿔서 풀면 능동적인 행위를 해야 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저기서 말하는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한테 좀 주관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이런 거 느낍니까? 대한민국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나는 그런 걸 해야 한다. 느낍니까? 느끼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선관위 앞에 갈 생각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쌤이 요 선관위와 관련된 너스레를 떤 이유는 요 문장을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사회제도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 그럼 내가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해서 사회적인 제도를 바꾼다 이거잖아. 나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게 그 행위의 당위성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에 있는 개념을 풀어내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고, 두 번째는 늘 하던 선지 분석 가겠습니다. 사회제도의 과 결부된이니까 여러분 결부되다라는 서술어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요? A와 B가 결부되다 이렇게 되지, 그치? 요거하고 뭐가 결부됐는데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누군가의 주장이고 하나는 누군가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이 주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가의 이익의 주장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결부된 것이겠군. 요게 첫 번째 판단 대상이고 맞죠? 맞죠? 두 번째로 성취. 성취적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입니까? 성취는 어디서부터예요? 보기부터죠. 그죠? 보기부터 까지의 성취가 이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개 판단하면 돼. 보기에 나온 누구누구의 성취하고 그 다음에 가에서 말한 이익의 주장하고 자 요거 결부되어 있는 건지 판단하고 요거 결부되어 있는 건지 판단하고 결부되어 있는지 두 개 판단하면 되겠죠. 그렇죠? 결부되어 있는지 판단하려면 자 요거는 우리 경향 분석할 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 김태관 쌤의 조언이 아주 유용했다. 적절해 부적절해? 모르지. 왜?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김태관 쌤이 뭐라고 조언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럼 요거 판단하려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문에서 김태관 쌤이 뭐라고 조언했는지를 찾아와야 되지. 그지? 이건 어때? 김태관 쌤이 국어 시험 전에 명상 5분을 하라고 한 조언이 유용했다. 이러면 이거는 요 선지 안에 김태관 쌤이 뭐라 조언했는지가 들어있지. 그치? 들어있지. 자, 요거를 쌤이 우리 수업을 위해서 지시형이라고 하고 요거를 인용형이라고 좀 어색하지만 이름을 붙여볼게요. 지시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요거는 출제자가 우리한테 지시만 하고 있고 조언이 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인용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출제자가 실제로 인용을 해놨죠. 그쵸? 지시형이야 인용형이야 이거 성취 지시형이에요 인용형이에요? 지시형 맞죠? 그죠? 지시형. 근데 왜 많은 학생들이 인용형으로 풀까요? 낚시를 잘했죠. 그죠? 앞에 이 작가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적어 놓은 것 같잖아. 그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인용해 놓은 것 같잖아. 하지만 이 작가들의 성취는 보기에 따로 정의되어 있죠. 이 작가들의 성취가 뭡니까? 문학적 성취라고 되어 있고 구체화합시다. 어떤 노예 출신 작가가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 걔 뭐 한 건데? 구체화해, 구체화. 뭐 한 거야? 좋은 작품을 쓴 거지, 그지? 그러면 걔가 쓴 작품이 또는 걔가 그런 좋은 작품을 쓴 사실이 사회제도 변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전혀 없지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결부는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문학적 성취를 이룬 게 내가 사회제도 변화를 위해선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해야만 해. 그러니 작품을 쓰겠어. 이렇게 연결된 것인지를 확인할 근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X. 그다음에 이익의 주장은 좀 더 쉽게 인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익의 능동적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독해해 보면 이익은 자신의 운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자신의 빈부나 귀천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빈부를 바꾼다. 이거 사회 제도를 바꾼다는 뜻이야?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뜻이야?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귀천을 바꾼다는 것도 천한 신분이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귀해진다는 뜻이겠지. 따라서 이것도 역시 사회제도 변화와는 무관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입니다. 요 과정 잘 따라왔는지 꼭 한번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상위권을 위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8번 문제 5번 선지는 어떤 개념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어떤 개념 대립? 우리는 사탐한 학생들은 다 알죠? 사회하고 뭐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잡습니까?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위냐 또는 내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행위냐 이거는 대비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 건 사회제도 변화야 여러분 개인의 처지 변화 이거지. 그치? 이런 사회와 개인의 개념 대립을 전제로 출제된 문제다. 뭐 여러분 이항 대립 이런 거 들어봤죠? 자,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잘 가져가기 바랍니다. 이건 선지를 해석한다고 적어 놓을게요.
이 쌤이 아까 인용형, 지시형이라고 한 이 두 유형 중에 지시형으로 출제되었을 때 그 해석의 정확성이 그 이유 판단의 정확성을 결정합니다. 꼭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고 7번은 추론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9번 문제 생략하고 바로 법률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법률 지문은 연계 정도가 역시 아주 미미하다. 이것도 2025학년도랑 비슷해요. 여러분 2025학년도에 요 지문 기억나나? 요거 혹시 기억나요?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A는 해가지고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그걸 다룬 문제였죠. 그 지문이 이런 구성이었어요. 어떤 구성이었냐면 쌤이 지금 말로만 할 테니까 기억을 떠올려봐. 그 지문이 법률 지문인데 첫 단락에는 법률 지문 티가 안 나요. 첫 단락에는 리프킨의 연극적 자아라는 개념이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즉 언론정보학과의 전공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셋째 단락에서 갑자기 법률로 확 전환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경제 개념을 주는 듯 하다가 정보 비대칭과 관련한 법률 지문으로 확 전환이 돼서 그 본질은 법률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추상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제시되거든요. 이런 구조는 작년 6월에 자유주의적 법모델,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절차주의적 법모델을 가해주고 나에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시했던 글 있죠. 그죠? 그거랑 유사한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론적, 추상적 배경을 두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죠. 독해를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해 1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쌤이 여러분 그 해설지에다가 분석서에다가 아까 8번 문제하고 10번 문제 그거 달아놨었어요. 여러분 클로즈업에서 결부하다라는 단어를 냈었다. 이거를 쌤이 적어놨었거든요. 클로즈업 잘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쌤이 클로즈업에 문제 내기 전에 꼭 뭘 확인하냐면 수능에 나온 적이 있는지를 20년치를 스캔을 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낸 적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내고 낸 적이 없다면 쌤이 확신하건대 중요한 어휘들을 내니까 여러분 클로즈업 잘 복습해. 여러분 클로즈업 벌써 지금 10몇 개 쌓인 거 알죠? 클로즈업에 한 번에 단어 10개씩 보니까 어휘 공부 100몇 개 한 셈이잖아. 그치? 잘 따라오면 좋다. 10번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10번에 4번을 골라서 틀린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근데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다. 그러면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다가 추상적인 말이잖아. 그지?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거지. 정보 비대칭 상황 중에 얘네들은 요런 유형, 얘네들은 요런 유형, 요런 얘기가 있어야 4번이 적절해지겠죠. 근데 본문에는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화한 이미지와 어긋남으로 4번은 부적절. 이렇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윗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반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쌤이 요거 처음에 단톡방에 그거 올릴 때 초판 분석서 올릴 때는 여기 뭐라고 적어놨었냐면 이런 거 틀리면 대학에서 멀어짐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11번의 3번 선지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추론과 내용일치 가운데 내용일치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추론이라 보더라도 여러분 너무 단순한 추론이죠. 김태관 쌤은 미분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방금 뭐라 그랬지? 김태관 쌤은 미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김태관 쌤은 미분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OX. 이거 시킨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시킨 거 아니야. 맞죠? 본문에서 여기 보면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렵다라고 돼 있는데 저기서 선지에서 쉽다 그랬으니까 쉽게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추론이나 하더라도 추론의 정도가 아주 얕은 거고 뭐 내용 일치라고 불러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상위권에서는 뭐 가지고 싸우는 거냐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선지를 쌤이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쌤이 저거 읽을 테니까 쭉 따라오세요. 1번 선지는 뭐냐면 내용을 기억하는 선지예요. 선지를 딱 읽었는데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골라낼 수 있는 선지예요. 2번은 뭐냐면 위치 정도가 기억나는 선지입니다. 이 선지와 관련된 내용이 지문 어디쯤 있었는지가 기억나는 선지입니다. 따라서 3번 선지 보고서 이거 아까 이쯤에 있었는데 이게 기억나는 선지인 거고 3번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디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선지고 4번은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선지죠.
3번, 4번이 되면 맞출 생각은 반쯤 접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죠? 3번, 4번이 되면 3번은 이제 시간을 더 쓰면 맞출 수 있고 4번은 글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건데 3번, 4번이 되면 솔직하게 이 부분 독해는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요령이고요. 여러분이 그 수능에서 목표로 삼아야 될 독해 수준을 어디로 잡는 게 좋으냐? 쌤은 2번이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간혹 그 수능 문제 풀이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내용일치나 쉬운 추론 문제를 1번으로 처리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평생 살면서 이렇게 처리해본 선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같은 문제 있죠. 여러분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문제는 1번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의 실력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지문이나 문제들은 2번으로 처리하는 게 정석이니까 환상을 가지면 안 돼. 알겠지? 지문 읽고 싹 다 기억해서 문제 풀 때 팍팍 쳐내는 이런 거 환상을 가지지 말고 위치를 기억해서 빠르게 찾아가지고 자신의 논증을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11번은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3번, 4번이면 있잖아.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장에서는. 내가 선지를 봤는데 솔직히 위치도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풀 건지 넘어갈 건지 이 결단을 빨리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고 시간이 바쁘면 내 선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4번은 이제 자기가 덜 읽은 거지. 12번입니다. 기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여기서는 4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시민이 사회적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황을 줄게. 상황을 주면 사고가 쉬워질지도 몰라. 보통 이런 거는 엄마랑 싸워요, 아빠랑 싸워요.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엄마 아니야? 수성구에서는 쌤이 많이 만난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버지께서는 그것 좀 하게 해줘라. 엄마가 당신은 몰라서 그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폰을 없애야 SNS에서 벗어나지. 야, 너 그 정도면 SNS 중독이야.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들, 딸들은 이거 없으면 친구들이랑 어떻게 만나? DM 안 하면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폰을 없애야 SNS에서 벗어나지. 너 SNS 중독이야. 근데 오케이. SNS를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 나 SNS는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폰을 없애기 싫다. 이 말을 부정하고 싶으면 폰을 없애야 SNS에서 벗어나지. 이걸 부정하고 싶으면 친구 중에 어떤 애를 데리고 와야 돼? 폰을 없애지 않았는데도 SNS를 다 끄는 애를 데리고 와서 얘 봐라. 꼭 폰을 없앨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맞겠죠.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미적을 선택해야 이렇게 주장하는 입시 컨설턴트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쌤이 이 사람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미적을 선택해야 공대에 지원할 수 있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떤 대학교를 하나 가지고 오면 돼? 미적 선택 안 한 학생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한 공대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 그렇죠? 여기서도 폰을 안 없앴는데 SNS에서 벗어나서 건전하게 인강만 보는 그런 학생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4번 선지가 틀렸음을 증명하려면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면 돼요? 정부가 뭘 안 했는데도, 정부가 미리 차단 조치를 안 했는데도 시민들이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안 받는 케이스 하나를 가져오면 되죠. 그죠? 독해의 목표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독해의 목표를. 알겠죠? 조건문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으면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차단하는 게 타겟이 된다? 정부가 미리 유해한 정보 차단 조치를 안 했는데도 시민들이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케이스가 지문에 나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죠? 니은은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 그래?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시민들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검열을 잘 했을 경우에 그런 거지. 자, 지문을 칠판에 띄우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네요. 자,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누가?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가 전제돼 있어? 미흡하지 않으면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를 전제하고 있죠. 그렇죠?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잘 삭제하거나 차단하면 정부가 굳이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4번 선지는 니은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미리라는 점에 주목해가지고 시간적 선으로 푸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미리는 결국 해야라는 조건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일치로 푸는 건 초보적인 접근이고 전체 조건물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건 5번 선지는 해설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선지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다란 말이 둘 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내용을 다 읽어보면 기역이든 니언이든 결국 건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주장들이니까 5번은 우리가 고를 수 있다. 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이번 시험에 아까 8번과 더불어서 하이라이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법률 지문 읽을 때 당사자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몇 인분부터라 그랬지? 2인분부터라 그랬죠. 그죠? 2명씩부터 그리면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A 부분을 독해하겠습니다. A 부분은 어떤 법률 조항이에요. 법률 조항인데 어떤 사람을 규제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어떤 사람을 규제하는 법률 조항이냐? 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공을 해요. 뭘 제공을 하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태관 쌤이 교재를 하나 만든 거야. 이런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교재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왜? 표지만 봐도 공부가 잘 되는 교재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표지가 소문이 나가지고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근데 김태관 쌤이 이 표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제미나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시킨 거죠. GPT한테 그림 그려주라고 시킨 거지. 그러면 이 법률에 따르면 쌤은 이 표지에다 뭐라 적어야 된다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지. 그치? 의무를 강제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요거를 쌤이 세모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세모. 지금 이 법률이 규제하는 사람은 요 세모 얘를 규제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면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문장에 나온 정보 제공자나 플랫폼 사업자는 얘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구체화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여기 야르 이렇게 딱 적혀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 안에 어떤 사람이 김태관 쌤이 교재를 들고 야르 하면서 이거 알아요? 이거? 뭐 인스타에 많던데 이거 하는 릴스를 찍어가지고 교재 광고를 한 거예요. 쌤이 내가 바빠서 내가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인스타 광고 좀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얘가 광고를 만들어 올린 거야. 올리고 그러면 이 인스타를 운영하는 업체 메타쯤 되겠죠. 얘가 이제 게시를 허용해 준 거지. 그러면 저기서 칠판에서 말하는 이 요거 하고 두 개를 표시한다면 얘를 동그라미, 얘를 네모 이렇게 해보자. 그럼 얘가 누구야? 얘가.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하니까 얘는 동그라미고 얘가 플랫폼 사업자니까 네모가 되죠. 여러분 저 세 사람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요거를 독해하면서 꼭 캐치하면 좋겠습니다. 당사자, 주체 요거는 특히 법률 지문이나 사회 지문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하면서 이미지를 확실하게 잡아두는 게 중요하고 자 지금부터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법률 지문이나 인문 지문에서 보기 문제를 제작하는 방식이 어떠하냐 지문에서 기본적인 틀을 줘요. 지금 법률의 규제가 문제되는 당사자가 몇 종류 제시됐어요? 하나, 둘, 세 종류 제시됐죠. 그죠? 그럼 지문을 읽으면서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과 그거 광고하는 사람과 광고 실어주는 사람 세 사람이 있구나. 이걸 독해하게 되지. 보기에서 늘 이 틀을 조금 비틀어서 내면 난도가 올라갑니다. 요거를 그대로 그냥 보기에 내면 난도가 내려가고 요걸 좀 비틀어서 내면 난도가 올라가거든요. 보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쌤 질문에 잘 답해 주세요. 갑은 세모 동그라미 네모 중에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갑은 세모 동그라미 네모 중에 누굽니까? 갑은. 답은 안 시키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세모인 동시에 동그라미죠. 그죠? 세모인 동시에 동그라미. 갑은 뭘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갑은. 보기에 따르면 갑은 뭘 만들어 파는 사람이야? 식품 판매자 아니야. 그지? 그럼 갑이 제작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식품이고 근데 보기에서 갑은 자기가 만든 식품을 광고하는 글과 영상을 제작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갑을 보면 보기가 있습니까? 자,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아마도 자기가 만든 식품 상품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따라서 보기에서 갑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네요. 식품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자 그다음에 광고를 만들어서 올린 사람이니까 세모이자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고 AI 사용이 문제되는 건 세모랑 동그라미 중에 뭐예요? AI 사용이 문제되는 건. 지금 식품 만들 때 AI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죠? 지금 이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 이 동그라미 활동을 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지. 그치? 1번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선지. 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장 광고이지만 이거 동그라미 칠 수 있죠? 보기에 과장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 광고는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한다는 건 굳이 지문으로 가지 않아도 당연히 정보 비대칭의 개념상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후반부입니다.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동그라미 A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이거 적절합니까? 적절합니까? 플랫폼 A는 아까 네모죠, 그죠? 네모인데 네모는 지금 동그라미 A 조항의 규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규제를 안 받죠, 그죠? 규제를 받는 상황이었다면 규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없겠지, 그치?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건 현재 규제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플랫폼 A를 동그라미 A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적절한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적절한 진술. 2번 선지 보겠습니다. 2번을 많이 골랐던데 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쌤은 여기서 한 2분 썼습니다. 가상의 의료인이 이거 허위라고 할 수 있나? 이거 가지고 2분 오버하고 한 1분 쓴 것 같아요. 이거 허위 광고라고 하는 게 근거가 있나? 근데 뭐 다 풀고 나서 보니까 허위더만. 5번이 답이더만. 쌤은 왜 이걸 고민했냐면 가상의 의료인 안에 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뽀로로 의사 같은 거 있잖아. 뽀로로가 의사 가운 입고 와서 광고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쌤이 좀 과하게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선 그건 것 같죠.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데 AI로 창조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 그렇지? 그렇다면 뭐 허위 광고 인정할 수 있고 결정적인 부분 뒷부분이죠. 갑을 동그라미 A로 제재하지 못하겠군인데요. 여러분 갑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갑이 만든 동영상. 지금 2번 선지가 말한 동영상은 요 광고 제작자로서의 갑을 따지는 거지, 그렇지? 광고 제작자로서의 갑. 그리고 요 광고 제작자, 동영상 제작자로서의 갑은 방금 1번 선지 할 때 살펴본 것처럼 A 조항이 규제하고 있지 않다, 그죠? A 조항은 제품과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제되고 있으니까
동영상, 즉 광고를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독해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완 선생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 이완 선생님에 관해서? 3번입니다. 3번은 쌤이 왜 별표 쳐놨냐면은 3번이 아까 인용형, 지시형 중에 이제 지시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을이 작성한 글에서 땡땡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세모세모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B에 대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오케이, B 독해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B 파트를 독해하는 예를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근데 꼭 그 예시대로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쌤이 제시하는 예시에 속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독해했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빠진 부분을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죠? 어디서 출발할 거냐면 구체화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구체화에서. 여러분 여기 이거 치우고 여기서 이미지 만들어 갈게요. 쌤이 어디에 묶었죠? 어디를 묶었죠?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묶었죠. 그렇죠? 이거 구체적으로 구체화해 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김태관 쌤이 썼어요. 김태관 이런 이름으로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 김태관 쌤이나 차은우나 비슷하게 생겼던데? 이런 글을 씁니다. 실명으로. 여러분 동요가 없네. 다 막 우우 막 이러고 김태관 쌤이나 차은우나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님? 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실명으로 썼죠, 그죠? 실명으로 썼죠. 근데 만약에 운영자가 이런 글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삭제를 막 한다면 이렇게 삭제한다면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김태관 쌤의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표현의 자유. 김태관 쌤 이름으로 김태관은 차은우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쓰는 건 쌤의 표현의 자유 맞죠? 그죠? 표현의 자유. 얘가 실현하고 싶은 건 표현의 자유. 근데 그 글을 삭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약하는 거예요? 제약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제약이란 표현 대신 침해, 억압, 축소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쌤은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그냥 편한 거 하나 고르겠어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죠. 그렇죠? 김태관 쌤이 만약에 이제 차은우 얘기 이제 그만두고요. 표현의 자유 제약했으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김태관으로 땡땡땡 후보가 돼야 대구가 발전한다 이런 거를 썼어요. 근데 사이트에서 이게 김태관 본인이 실명으로 쓴 건지 확인을 했대. 그게 실명 확인 조치죠. 그죠? 실명 확인 조치. 자, 이제 구체화 겸 추론 들어갑니다. 만약에 김태관 쌤이 본명으로 안 쓰고 김송원 이렇게 가명을 써서 땡땡땡 후보가 되면 대구 망한다. 이런 글을 또 썼다고 합시다. 근데 네이버가 실명 확인 조치를 했다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봤더니 김송원 이름으로 된 요 글은 사실은 김태관이라는 사람이 쓴 거란 걸 확인한 거지. 그러면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당연히 삭제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 어떤 제재가 가해지겠지. 만약 실명으로 쓰든 가명으로 쓰든 실명인지 확인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의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쌤이 지금 하려는 말은 실명 확인 조치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뭘 읽어내야 된다? 실명이 아닌 글을 어떻게든 제재한다라는 걸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실명이 아닌 글은 제재하고
실명인 그를 보호해 주는 게 저기서 말하는 실명 확인 조치일 것이다. 여기까지 구체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돌아가는데 지금도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이렇게 실명 확인 조치를 합니다. 다음도 실명 확인 조치를 합니다. 근데 유튜브, 구글은 실명으로 쓰든 가명으로 쓰든 다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더 읽겠습니다. B. 실명 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이 등장했는데 이 법률 규정은 셋 중에 누구를 제재한대요? 셋 중에. 얘를 제재하는 거 맞아요? 그쵸? 얘를 제재하는 거 맞죠? 구글한테 야, 너 왜 실명 확인 조치 안 하냐? 얘를 제재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법률이에요? 보호하려는 법률이에요? 이렇게 해석해 보자는 거지. 제약하려는 법률이에요? 보호하려는 법률이에요? 이 법률은. 제약하려는 법률 맞죠, 그쵸? 제약하려는 법률. 셋 중에 얘도 제약하고 구글은 미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보호해줘야지. 이런 정책을 취했더니 얘를 제재했어. 그럼 이 제재는 제약하려는 거 맞지, 그치? 그 다음 이 법률에 대한 합헌, 위헌 여부가 문제됐어요. 그러면 다수, 소수 따지기 전에 이 법률을 합헌이라고 보는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쪽인 것 같아? 좀 제약하자는 쪽인 것 같아? 얘는 제약하자는 쪽인 것 같죠, 그렇죠? 얘를 처벌하니까. 얘는 표현의 자유를 적당히 제약해서 건전한 표현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걸 위헌이라고 보는 건 구글을 냅둬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요게 뭡니까? 요게 다수 의견이고 요게 소수 의견이죠, 그렇죠? 자,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쓴 것들은 다 지금 이 법률과 관련된 상황을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한 것들이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을 기억, 니은으로 이으려면 이론과 이으려면 이런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순서에 의하든지 여기서 역추적하든지 여기서 따라오든지. 그래서 소수 의견은 결국 기억, 니은 중에 뭐랑 연결돼요? 얘는 이거랑 연결이 되죠. 얘는 가만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한다랑 연결이 되는 거지. 요렇게 풀이하면 이제 그 3, 4, 5번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독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게 쌤이 경향 분석할 때 법률 지문에서 최근 어떤 기조로 지문이 제시되고 있다? 견해 대립을 주는데 견해 대립을 직접 서술해 주지 않고 수험생에게 독해에서 추론하게끔 한다는 거지. 그치? 여기 쌤이 지금 소개해준 특히 빨간색 라인, 요 빨간색 라인이 응시자가 추론해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잘 독해했는지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김태관 쌤의 개인적인 팁이 있다면 쌤 요 독해를 어디서 출발했어요? 구체화에서 출발했죠. 그죠? 법률 지문의 독해는 구체적으로 사건 장면을 떠올리면서 거기다가 개념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독해하는 게 항상 유용하고 확실하다. 이걸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3번 선지입니다. 을이 작성한 글에서 땡땡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네모네모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 요거 표현의 자유로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요 법 표현의 자유로 해석해 주세요. 요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법이에요? 아니면 좀 제약하자는 법이에요? 제약하자는 법이죠, 그죠? 그냥 너네 땡땡 방식 채택 주장 그런 표현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는 나쁜 의견이니까 처벌하겠다는 거니까 요거는 표현의 자유를 좀 제약하자는 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주장한 내용은 B에 대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고 그렇네요. 다수 의견은 최대한 부합하자는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합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수 의견은 봤다시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지들끼리 알아서 경쟁시키자는 거니까. 4번 보겠습니다.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세무세모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여러분 요 사건 구체화해 보세요. 세모세모법 제정할 때 여론이 형성이 됐어. 세모세모법이 맞다, 옳다는 여론이 형성됐는데 여론을 살펴보니까 네이버에도 김태관, 김송원, 김범어, 김만촌 이런 사람들이 옳다 하고 있고, 다음에도 박대구, 박수성 여러 사람들이 세모세모법이 옳다라고 여론이 막 형성이 된 거야. 근데 그 여론이 알고 보니 을 한 명이 게시자 이름을 다르게 해서 올린 거였다면 건전한 여론이에요, 왜곡된 여론이에요? 왜곡된 여론이죠, 그죠? 그러면 요 선지가 준 요 상황을 해석하면 법 제정이 왜곡된 여론 덕분에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줄 필요가 느껴져요. 좀 제약할 필요가 느껴져요. 제약할 필요가 느껴지고, 따라서 둘 중에 소수 의견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사건이 제시된다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네요. 자, 그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선지 내부에 모순도 있죠. 독해만 저기까지 잘 해냈다면 여러분 B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르면 플랫폼을 제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라서 냅두면 부당한 여론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인데 법적 제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지,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하겠고, 네, 과학기술 지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은 금방 끝나니까 여러분, 진짜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니까 딱 풀고 마치겠습니다. 연계가 이거 늘 고민이에요. 과학기술은 연계가 기억이 나면 파괴력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라플라스 공식은 이번 수특에 있었던 내용이고, 여기 보면 심지어 저게 나와요. 비례상수가 2로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기억났다면 엄청 좋은데, 이것 때문에 또 연계 대비를 할 것인가? 이건 역시 쌤이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쌤은 이거 연계 대비 안 해도 당연히 풀 수는 있다. 독해력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계 대비가 돼 있으면 유용하고, 이 부분은 작년 수능하고 유사하죠. 작년 수능에서 여러분 열팽창 계수 기억나요? 열팽창 계수. 그것도 역시 열팽창 계수와 관련된 게 EBS 연계였는데, 그게 있고 없고가 여러분의 풀이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줄 것이냐, 각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특히 최상위권을 노린 학생의 경우 EBS 연계 대비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과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쌤이 시험 전에 강조한 게 나와가지고 쌤 풀면서 약간 자랑 좀 할까 이 생각 좀 했어요. 수리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그 다음에 수리적 공식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문제풀이로 바로 가겠습니다. 14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절대 틀리지 맙시다. 5번 선지 보겠습니다. 5번 선지의 판단 근거 어디서 잡으면 되겠어요? 5번 선지. 노즐은 작은 걸 합쳐서 큰 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쌤은 아까 이거 근거를 어디서 찾으라 그랬어? 노즐은 무슨 장치야? 분사장치죠, 그죠? 분사는 뿜어낸다라는 뜻이니까, 뿜어내는데 방울이 더 커진다? 그건 마술이지, 마술, 그죠?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다, 그죠? 이런 건 아주 단순한 유형의 추론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15번 가겠습니다.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불러주세요. 마음속으로 좀 불러주세요. 쌤 뭘요? 자, 쌤이 어디 동그라미 쳤죠? 쌤이? 키우자. 쌤이 어디 동그라미 쳤죠? 균형, 그죠? 균형. 지금 요 문장, 요 동그라미 친 저 균형이 들은 저 문장을 수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수식으로. 균형을 어떤 수학 기호로 바꿀까요? 균형을.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고 있죠. 등호로 바꾸면 되죠. 등호로. 자,
왜 균형을 등호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는 다 바꾸고 나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왼쪽 항에 뭘 적을까요? 왼쪽 항에. 여기다가 외부 압력 적을게요. 과 뭘 합했대. 뭘 합해야 돼?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라고 돼 있지, 그지? 김태환 쌤이 지하철 이렇게 타고 있어요. 위에 지하철 위에서 내려다봤다 치자. 지하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사람 어깨가 이렇게 있고 김태환 쌤이 여기 이렇게 서 있었던 거지. 서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서로 보더니 야, 지하철 타고 있었냐? 둘 다 휴대폰만 보다가 옆에 보니까 친구였던 거야. 이 둘이 서로 부둥켜 안은 거죠, 이렇게 서로. 그랬더니 김태환 쌤이 밀려난 거예요, 이렇게. 얘네 둘이 서로 부둥켜 안느라 내가 여기 서 있다가 뒤에 애들이 서로 부둥켜 안으니까 내가 하면서 이렇게 밀려난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부둥켜 안는 힘이라는 거 하고 그 덕분에 밀려나는 힘은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죠, 그죠? 이거 뭡니까? 이렇게 굴을 그으면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안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요 잡아당기는 힘이 네 글자로 뭐예요? 표면 장력이고 이것 때문에 발생한 요 힘이 뭐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죠. 그쵸?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다가 뭘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내부 압력 이렇게 적으면 되고 요게 뭘 번역한 말이었죠? 균형을 번역한 말이었죠. 그쵸? 균형을 이루면 어떻다 그래요? 크기를 유지한다고 돼 있지, 그지? 그럼 추론까지 한번 시도해 볼까요? 추론을 시도해서 균형을 는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검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외부 압력이랑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내부 압력보다 크면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지? 수축되겠지. 반대로 이렇게 되면 늘어나거나 펑 터지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유지하는 게 균형이다라는 표현을 등호 또는 부등호로 바꾸는 건 적절한 번역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라플라스 공식 불러주세요. 라플라스 공식. 좌변에 뭘 쓰면 됩니까? 내부 압력 빼기 외부 압력 이렇게 쓰고 뭐에 비례한데? 여기 표면 장력이에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에요? 표면 장력이죠. 표면 장력. 그 다음에 뭐에 반비례한데? 반지름에 반비례하죠. 비례상수 K. 아까 지문에는 여기 2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값의 차이니까 쌤이 절대값을 씌웠거든요. 근데 절대값을 꺾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꺾일 수 있어요? 요거 보면 꺾일 수 있죠. 요거 보면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항상 크겠죠. 표면 장력이 0이 아닌 이상. 따라서 절대값이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15번에 5번 선지 있죠. 5번 선지. 15번에 5번 선지. 쌤이 칠판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1번 1, 2 이렇게 적게요. 1, 2. 5번 선지는 1으로 풀어요? 2로 풀어요? 뭘로 풀어야 됩니까? 5번 선지. 5번 선지는 1으로 풀까요? 2로 풀까요? 1으로 풀어야겠죠? 왜죠? 5번 선지가 다루는 항이 뭐예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 항이죠. 그죠? 보입니까? 5번 선지가 다루는 항이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란 항이잖아요. 그쵸? 라플라스 공식엔 저 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뭘로 풀어야 돼? 요걸로 풀어야 되죠. 그죠? 요걸로. 1으로 풀어야 되죠. 자, 5번 선지는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하고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하고 요 두 항을 비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항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식은 어느 이거지, 이거. 그지? 이거.
첫 번째 항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 이항하면 되죠, 그죠? 이항하면 외부 압력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싹 지워지겠지. 이러면 우리는 이 결론을 얻을 수 있네요. 크기가 유지되는 기포에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항상 뭐와 일치한다?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5번 선지 크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 그렇지 않죠, 그죠? 크면 오히려 점점 커지다가 뭐 터지거나 그러겠지. 오케이. 4번 선지는 뭘로 풀 수 있어요? 4번 선지는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처음에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보다 작다인데 뭘 비교해야 돼? 이거 작년 수능하고 출제 의도가 똑같죠? 비교 대상 잘 잡아야 되죠? 요거하고 새롭게 하고 처음을 새 기포하고 처음 기포하고를 비교해야 되잖아. 새 기포하고 처음 기포하고. 그러면 그 두 기포의 차이를 가지고 승부해야 되죠. 차이. 그 두 기포의 차이가 뭡니까? 크기가 달라졌잖아요. 그지? 크기가 달라졌으니까 크기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항이 이 중에 뭐가 있어요? 반지름이 있고, 따라서 라플라스 공식으로 풀어야겠네요. 물론 쌤 생각에 쌤이 과학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풀이에는 뭐가 전제돼야 돼? 두 기포 사이에 뭐가 일정하다? 표면 장력이 일정하다는 게 전제돼야 풀이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쌤이 알아보니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기포는 표면 장력이 같거나 거의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고정된 항으로 놓고 반지름의 크기만 비교해가지고 푸는 문제다, 이렇게 나왔는데 쌤은 실제 수능이라면 표면 장력은 고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나 같은 문과는 너무 억울하잖아. 쌤 이건 진짜 한 3, 4분 걸렸거든요. 표면 장력이 변하면 반지름만으로 이게 결정된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나 한참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오케이, 표면 장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답이 4번 뿐이니까 그러면 문제의 완결성이 충족이 되죠. 표면 장력을 고정하고 풀라는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지문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쌤은 외부적인 정보를 근거로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기포는 표면 장력이 같다, 이걸 알아냈거든요. 실제 수능이라면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닌가? 내가 너무 모르는 건가? 라플라스 법칙은 대학교 1학년 물리라고 들었거든요. 교육과정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16번 요거 전형적인 상관관계 문제죠. 그렇죠? 상관관계 문제. 상관관계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정답률이 좀 높아요. 이것도. 16번 가기 전에 여러분 15번을 쌤이 어떻게 해설했어요? 15번을 당연하다는 듯이 언어적인 정보를 수리적으로 번역해서 풀었죠. 우리 반 한정, 쌤은 이거를 권장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과학기술 지문에서 언어적인 정보를 과학적 또는 수리적으로 해석해서 풀이에 접목하는 건 우리 반이 목표로 하는 풀이 수준에서는 쌤은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뭐 등호나 식으로 치환해서 푸는 게 조금 낯설고 어렵고 그냥 언어만으로 풀래요.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푸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수리적으로 치환해서 풀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고 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몇 번을 수업해도 입에 익질 않네. 오네소르게수. 오네소르게수를 이렇게 표시하고 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미지화 했는지 쌤 거랑 비교해 보세요. 요거는 쌤이 지금 그릴 그림은 필수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일종의 예시일 뿐입니다. 0.1에서 1. 오네소르게수 이렇게 돼 있고 요 사이에 있으면 이른바 정상 인쇄가 되죠. 요거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해서 막힌다고 하고 요거보다 작으면 오염이 생긴다고 하죠. 이렇게 돼 있고 요 오네소르게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뭐랑 뭡니까? 점도와 뭐뭐뭐의 곱이죠. 그죠? 점도. 점도가 클수록 오네소르게수가 어떻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점도가 끈적하다. 점도가 큼이죠. 그죠? 여기는 미끌미끌하다. 또는 점도가 작음. 이렇게 되고 점도가 작으면 오네소르게수가 작고 점도가 크면 오네소르게수가 크고
이게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 변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 항의 곱으로 나와 있죠. 세 항의 곱. 표면 장력이랑 잉크 밀도랑 노즐 지름이네요. 표면 장력, 그 다음에 잉크 밀도, 그 다음에 노즐 지름.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요 값이 크면 이거 반비례하는 거 아닌가? 맞죠? 반비례죠, 그죠? 반비례. 이게 크면 이게 작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3번 선지 한번 볼까요? 3번 선지.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그러면 점도 유지, 그다음에 표면 장력 유지. 밀도를 2배로 높이고 밀도에다가 곱하기 2. 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지름은 2분의 1. 그러면 처음이랑 똑같은 거 맞나? 요거 묻는 겁니다. 요거 묻는 거. 상관관계를 수리적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쌤은 정면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언어적으로만, 즉 이제 그 문자나 음성 언어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요거는 결국 이렇게 수리적 해석을 했을 때 확실하고 빠른 풀이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파란색 잉크의 온의 소르게 수는 변함이 없겠군. 그러면 3번 선지는 선지 구성의 원리를 하나만 더 읽어내자면 3번 선지는 파란색 잉크든 빨간색 잉크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3번 선지가 말하는 건 지금 파란색 잉크에 대해서 선지가 나왔는데 저걸 빨간색 잉크라고 하든 까만색 잉크라고 하든 무슨 잉크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보기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라는 두 잉크를 준 다음에 선지에서는 그 구별이 의미가 없는 다른 내용으로 선지를 구성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이 늘어난 셈이야, 줄어든 셈이야? 좀 늘어난 셈이죠. 그렇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파란색이라서 뭐가 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한 번은 하게 되니까 부담이 좀 늘어나는 셈인데, 따라서 유능한 응시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선지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구별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거지. 그런 정도의 현장 응시 요령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설을 요하지 않는다, 내지는 해설에서 그 기존의 평가원과 특별히 결이 다르지 않다, 이 정도로만 얘기해 두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각자 증명하고 증명이 안 되면 쌤한테 질문하기 바랍니다. 어휘 문제들도 다 큰 문제는 없었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쌤이 오늘 특히 앞에 인문하고 법률 지문 쉬운 문제들까지도 쌤이 선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판단해야 되는지 쌤이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쌤 생각에는 쌤 풀이가 맞다. 이거 풀이 결과가 맞다인 거고, 과정에 관해서는 쌤 풀이 과정을 여러분의 사고와 잘 비교해서 가져갈 것 싹 다 잘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육모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우리 수업은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이어서 2023학년도 문제풀이를 시작할 겁니다. 2026학년도 교재에 실려있는 나머지 기출들은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란 교재를 사서 수완은 문제를 풀어볼 의의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수완을 사서 푸세요. 이번 주 과제는 2026학년도 이렇게 출제되었다, 마저 푸는 거 하고 수능 완성 푸는 거 정도로 과제를 대신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쌤이 프린트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